제가 조금 전에 이 조탁이라 그러죠. 제가 그걸 받았는데 원래 선장은 저걸 만지는 사람이 아니죠. 항해사, 유능한 항해사를 고용이가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워낙 복잡하고 워낙 많아서 그걸 대통령 혼자 지가 다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더 문제지만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위임하고 역할 나눠서 각자 역할을 잘하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를 잘하고 일도 잘 시키고 방향도 잘 잡고 신상 필벌 하면 또 나라가 제자리를 가지 않겠습니까? 선장이 주방 가서 막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항해도도 보고 이러면 이게 장사가 잘 안 되죠. 역할을 잘 나눠야 됩니다. 훌륭한 항해사들을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든 저 파란 옷 입은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잘 써서 선장이 정한 방향대로 잘 가는지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잘 지켜보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 기회를 많이 만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서 기회가 부족해서 서로 싸우는 청춘 남녀들이 편갈라 싸우고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가 나눠져서 싸우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싸우고 어디 사냐, 동쪽에 사냐 서쪽에 사냐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는 나라 꼭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왔든 무슨 생각을 하든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원래 다른 게 사람이에요. 그 다른 것들 때문에 나는 이렇고 너는 저러니까 너는 틀렸어.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죽어, 너는 사라져.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거야. 이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뭐가 남겠어요? 나밖에 안 남죠. 혼자 살면 행복합니까? 네 혼자 잘 살면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것이고 지킬 규칙을 공정하게 만들어서 그걸 지킨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고 그걸 어기면서 이익 볼 수 없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지금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름 지켜오고 키워왔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가끔씩 망가지기도 해요. 망가지지 않는 진짜 우리가 헌법 1조에 써놓은 것처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위임받은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그런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이 일 열심히 하라고 머슴들한테 당신은 마당을 쓸고 당신은 논농사를 하고 당신은 밭농사를 하고 당신은 머슴들을 잘 관리하는 상머슴 해라. 그래서 상머슴한테 의자도 조금 높은 거 만들어주고 세경도 좀 더 주고 권력도 좀 더 줬더니 이 상머슴이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내가 왕인가 봐. 저 주인 저거 별거 아니네. 주인이 집 지키라고 맡긴 총칼 들고 갑자기 주인한테 총을 들이댔어요. 앞으로는 내가 주인이야. 너네들은 영원히 나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짓을 한 게 바로 비상계엄 아닙니까? 혼tum을 내야 되겠죠.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엄정하게 처벌하고 아예 다시는 주인의 배신하겠다는 마음도 먹을 수 없게 확실하게 엄히 징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공범들 여기저기 숨어 있는 거 다 찾아내서 책임을 분명하게 가려야 되겠죠. 그리고 제도를 바꿔서 다시는 주인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이런 배신행위, 우리의 최고 규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막아내는 것. 그렇게 하려면 그런 세력들이 다시 기환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 하려고 그랬죠? 그만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 내란 세력들이 귀환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 분명히 구속시켜놨는데 어느 날 스리슬쩍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나는 김문수를 지지해. 김문수 당선시켜주세요. 이러고 다니는데 김문수 후보는 내란 수괴와 단절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2번씩이나 공식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5월 그 학살의 책임자 정호영을 선대위에 영입하고 윤석열의 핵심 측근 중에 핵심 윤모 상현이든가 그 모 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 이게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대선이 왜 치러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국민 반란행위, 반국가행위, 군사반란, 비상계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을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이 선거인데, 내란 수괴와 단절을 말하지도 못하고 내란 수괴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 극우 아스팔트 전강훈 목사와의 관계도 단절하지 못하고 울면서 그를 비호해놓고 내가 언제 울었냐, 이러는 사람이 대통령이 다시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기지 못하면 역사와 우리 후손들에게 대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하고 그들을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의 거사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응징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들 자신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도 대선이고 김문수 후보의 이해 못할 태도도 문제지만 갑자기 뭐를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박이 뭘까? 그 댓글 불법으로 달아가지고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그 중대 범죄 집단의 명칭 리박스쿨. 리는 리승만 첫 글자 아닐까요? 박정희의 첫 글자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댓글 조작, 국민 여론 조작, 이거 국정원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늘봄학교 교사 양성을 했다는데, 교사 양성을 기본 교육도 안 받고 자격증을 받았다는데 그거 그 사람들 혼자 한 일입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늘봄학교 어린이들 교육, 보육 책임을 지면 좋은 거 가르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게 국민의힘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가짜 기자회견할 때 같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거기를 조금씩 파보면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하고 가짜 뉴스 쓰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선거 결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거 반란 행위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제보하면 막 한 5억씩 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범죄 행위로 나라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 제보 받아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사실은 비싼 거 아니죠? 제가 이 범죄 행위 제보 또는 부정 부패 행위 제보를 하면 그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약간 더워서 힘들긴 한데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아니 뭐 사람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누군가는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고 그 누군가가 법을 어겨서 이익 보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더라.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들만으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직업을 발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건만 발굴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죠. 지금 우리가 화재 나서 난리 아닙니까? 불 나면 막 뛰어내리고 사람들 죽고 다치고 다 불타가지고 싹 사라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정한 규칙을 잘 지키면 웬만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실 인재들입니다. 근데 불 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설마 불이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하다 불이 나요. 그럼 화재 확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또 있잖아요. 방화문 자동 작동. 평소에 당연히 닫아놔야죠. 또는 스프링쿨러 자동 작동하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화 대피로 화재 대피통 뭐 이런 걸 창고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물건 쌓아놓고. 제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거기서 60명인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탈출을 못한 거예요. 탈출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바람에. 화재는 되게 질식사를 하는데 왜 질식사를 하냐? 우리도 아파트에 가보면은 철문 자동으로 계단에 닫히게 돼 있죠. 이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는 거를 사실은 억지로 열어놓습니다. 귀찮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단속을 하라 했더니 인력이 없다고 해요. 소방서에다가 당신도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하긴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샘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지켜도 들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이거 다 단속을 하는데 아예 채용을 몇 명 추가로 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서 신고하면 15만 원씩인가 주기로 제가 규정을 바꿔가지고 청주에서만 공약 발표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주 시민 여러분,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투자와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별도로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충청, 영남, 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특화단지에 걸맞는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에너지 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보급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배터리는 K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산이즘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강력히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를 확실히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완성해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후도심권 활력을 촉진해서 청주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하나의 거대한 독립된 경제권으로 확실하게 지원하고 지지하고 밀어붙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전 세계 경쟁이 국가 간 경쟁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개성을 중심으로 많이 쪼개는 경향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간 국제적 경쟁을 위해서 규모화, 광역화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우리 민주당 정책으로는 수도권 1극, 수도권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소멸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중단하고 전국을 충청권, 그리고 대구 경북권, 부울경 동남권, 그리고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 그리고 수도권까지 5극 체계로,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여기는 특별자치도 형태로 소위 5극 3특 체제로 공정하게 균등하게 발전시켜 나갈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충청권 메가시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붙여서. 네.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전략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대한민국이 지금 왔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로 가는 분기점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성취는 우리 국민들의 부지런함, 역량, 그리고 논파라 밥파라 빚져가면서 쓰리잡 투잡 뛰고 자식들 공부시킨 우리 부모 세대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위기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온 것이지만 그 위기는 언제나 힘없지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왔습니다. 독재를 이겨낸 것도 우리 국민들이었고
IMF를 이겨낸 것도 집안에 있는 돌반지, 백일반지 다 갖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다 판 우리 백성들, 국민들의 그 강력한 의지 덕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80년 5월을 거쳐서 87년에 민주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들어서 이겨내고 현실의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이 위대한 혁명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뤄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재명, 우원식 다 죽여 없애고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통째로 영구적으로 차지하고자 했던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도 응원봉을 든 젊은 여성 청년들 중심으로 온 국민이 저항해서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이 대한 국민들은 전 세계 누구도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로 갈지 미래로 나아갈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온갖 실패와 무너진 파괴를 다시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희망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희망의 공동체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산, 자원, 자본 이 역량들이 취약했습니다. 이걸 온 국민들이 고루, 온 지역이 고루, 온 계층이 고루 나누면 흐지부지 돼서 실제로 성장 발전할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수도권, 특정 기업, 몇몇 대기업, 특정 계층, 몇몇 인사들, 여기에다가 우리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을 몰빵을 해줬어요. 그런 결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성장은 했지만 부정부패가 뒤따랐죠. 그리고 불평등이 격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몰빵 작전으로 불균형 성장 정책을 통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평값이 3억 원씩 하고 우리 사회가 불평등, 격차, 양극화가 고차가 되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회와 역량들이 한쪽에 너무 몰려서 거기서는 썩어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아예 이용을 못하니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져서 성장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고 있어요. 드디어 0.8% 성장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1분기는 0.2%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특히 내수는 더 나빠서 6개월 2분기 동안 다 마이너스, 즉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도 줄어들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어요. 거기다 돈이 돌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군사 쿠데타까지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주머니에 쬐끔 있는 이 돈조차 아예 쓰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가게에 사람이 없어요. 모임도 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꼭 움켜쥐고 집안에 갇혀 있어요. 경제는 순환이죠. 돈은 돌아야 돈이지요. 쓸 돈도 없거니와 그 조금 있는 돈조차 딱 멈춰버렸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연구기관들, 국제기구들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성장의 기회와 그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소위 포용 성장이 유일한 지속 성장의 길이다. 수십 년 전부터 이미 해오던 얘기입니다. 낙수 효과 이런 거 기대하면서 한쪽에 몰빵하는 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경제는 더 나빠지고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불행해진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빨갱이라고 욕하고 낙수 효과 얘기 끊임없이 하고 정책에 색깔 집어넣고 재생에너지는 좌익 정책이야. 원자력은 우익 정책이야. 이러면서 경제 정책에까지 편을 갈르니 이 나라 경제가 될 리가 없죠. 원자력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필요한 대로 조정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의 무능함까지 겹쳐서 경제가 너무 나빠졌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몰빵 전략의 한계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으로 더 이상 몰면 안 돼요. 제가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했습니다. 수도권이 일단 몰리면 일단은 편하겠지만 지방은 소멸하고 서울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으로 과밀로 미어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어디는 없어서 죽고 어디는 넘쳐서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이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계층도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죠. 오히려 지금까지 집중 지원했던 지역 말고 그러지 않았던 영역에 공평하게 지원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에게 특권층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 맞습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그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예산 다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권력과 예산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 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제대로 쓰여져야 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이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총 장갑차 맡겨놨더니 권력을 위임했더니 그 권력과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영원히 이 나라 권력을 혼자서 독차지하겠다는 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여전히 국가기관에 숨어있는 내란 잔존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이 바로 그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증명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수괴는 뻔뻔하게 얼굴 들고 대로를 활보하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심지어 김문수 후보 지지합니다. 김문수 당선시켜주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런 편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우리 윤석열 내란 수계가 보낸 편지를 낭독했다고 기사에 떴더군요. 제가 얼른 읽어봤어요. 제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내란 세력들 때문에 나라를 다시 반듯하게 되돌려 놓자고 우리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거 명백한 위헌의 친위 군사 쿠데타 내란이다 판정해서 영장 발부하고 재판 중이고,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했는데 아직도 김문수 후보 내란 세력 우두머리 윤석열과 단절하겠냐 물어봤는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해요. 전광훈 아스팔트 극우 목사와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애정하시던데 단절할 생각 있냐 물었더니 눈물 흘린 일 없다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단절하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혹여라도 당선되는 날이면 윤석열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 김문수가 다시 당선되면 내란 세력의 화려한 귀한 상왕 윤석열에 의한 대한민국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막아야지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여러분의 주권 행사로 내란 세력의 귀환을, 민주주의의 완전한 파괴를 반드시 막아주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지요? 믿어도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세종으로 오는 도중에 기자들이 갑자기 뭘 물어봤어요. 리박스쿨인가 뭐. 여기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리박스쿨이 이승만, 박정희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인데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생활학교 돌봄사인가 뭐 그런 자격증 교육시켜서 주겠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댓글 공작하는 법을 가르친 다음에 이재명 나쁜 놈, 김문수 착한 분, 이런 기사를 하루 종일 쓰는 걸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댓글 많이 쓰면 그 무슨 자격증을 줘가지고 그 자격증 받은 사람이 2,400명인데 전국에 돌봄 교실 맡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댓글 쓰는 법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정권과는 완전히 무관한 특정 개인 그리고 몇 사람의 일탈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거기에는 왜 김문수나 무슨 조정훈 이런 분들 이름이 오르내릴까? 뿌리를 확실하게 다 찾아서 잔뿌리 하나까지 다 뽑아버려야겠죠? 옷 벗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한화 이글스가 옛날에 바닥을 기다가
원래 바닥을 기는 게 한화다. 이래서 뭐 지면 또 당연히 원래 질 걸 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펄펄 난다면서요. 거기 21번 영구 결번 21번 이 티를 주셨는데 21대 대통령 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벗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여기저기 공장을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그때 당시는 참 금방 흥하고 금방 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옮겨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양실업이라고 야구 글러브하고 스키 장갑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제가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정에 소가죽을 프레스로 자르는 이렇게 덜커덕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금형 놓고 자르는. 이제 그거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프레스기에 눌려가지고 팔이 이렇게 휘었죠. 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게 로망 아닙니까? 로망. 내가 야구 글러브 가죽을 잘라가지고 꼬매기 전 단계에 이제 소가죽을 자르는 일을 하는 건데 야구를 너무 좋아했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고교 야구를 보러 많이 다녔었어요. 프로야구 생기기 전에. 근데 그때 당시에 프로야구가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3S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포츠도 이거 뭔가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게 뭐 이거 국민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야구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는 스포츠만한 게 없다. 그래서 첫째는 야구단을 유치하려고 제가 그 어디더라 저기 마산에 있는 다이노스 본사가 성남 분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꿰가지고 성남으로 데려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마산 분들이 저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는 성남시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도시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좀 빼올라 그러다가 겨우 실패를 했고 현대중공업 R&D 센터를 분당에 어디 유치를 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R&D 센터 다 모아서 성남은 한 5천 명 정도의 고급 연구 인력이 들어서는 R&D 센터를 만들었는데 울산에 갔더니 왜 울산에 있는 R&D 빼갔냐고 저한테 원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매우 미안했습니다. 야구단도 어쨌든 다이노스를 빼다가 성남 다이노스 만들어 보려고 한 2년 이상 작업을 했는데 그건 다행인지 불행인지 실패했습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이 하나 이글스를 보니까 참 특이한 구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고 우리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대전 시민들을 단합시키는 정말 훌륭한 구단 같습니다. 그 구단의 영구 결번 21번 이 티를 저를 주셨는데 반드시 이겨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전 세계 기업들을 대한민국으로 끌어오는 그런 일들을 꼭 해결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성남에서 한화 이글스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야구단을 유치하는 건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다음으로 프로축구단 중에 성남 1화라고 통일교에서 운영하던 구단이 있는데 이게 맨날 1등 하는데 아시안컵에서도 1등 하고 그러는데 이게 특정 종교색 때문에 시민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어느 날 이걸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전국의 축구협회부터 무슨 뭐 붉은 악마 응원단 뭐 온 동네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 보고 시 보고 인수하라고. 그래서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데모도 하고 언론들도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그걸 인수해서 그 유명한 성남 FC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FC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목사님들이 싫어하니까 목사님들한테 또 성당에 가가지고 이거 시민주 좀 사주세요. 연간 회원권 사주세요. 이런 걸 열심히 작업하고 시민들도 그래서 뭐 10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주식 인수하겠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시민 속에 성남 FC 구단을 만들었죠. 역시 시민들이 하나의 깃발을 놓고 응원하고 지면 슬퍼하고 이기면 즐거워하고 또 게임 끝나면 온 동네 골목 다 차지하고 위하여 뭐 이런 것도 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도시 통합 기능은 역할은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또 열심히 영업해서 제가 또 일을 죽도록 시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저만 보면은 자랑스러워하긴 하는데 또 뭔 일 시키려고 그러나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긴 하지만 여하튼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말로 열심히들 일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도 않지만 어쨌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동네 다니면서 후원도 받고 광고도 받고 그래가지고 성남은 관내 기업들이니까 아무래도 시장 눈치도 좀 보였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혹시라도 이거 꼬투리 잡힐까 싶어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5년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2번 했다가 마지막에는 증거가 있든 없든 무조건 기소다. 이래가지고 저를 기소해놨지 않습니까? 제3자 뇌물 뭐 200억 제3자 뇌물을 받았다는데 왜 나는 10원도 이익이 없는 거야 대체? 예? 성남시 산하 구단위 이익을 보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데 시민 세금이 줄어들면 공익적인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고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광고 계약하면은 그 칭찬해 줘야지. 그거를 제3자 뇌물이라고 기소해가지고 세상에 그 6급 주사 이 6급 주사 7급 실무관 이런 사람들 다 막 기소해놨어요. 그 사람들 보고 야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닌데요. 우리가 그냥 잘해보려고 한 건데요. 그럼 너네가 뇌물이다 이래가지고 그 직원들을 기소를 해놨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증인이 478명이에요. 인민재판하고 있어요. 인민재판. 증거를 내야지 뭐 아무 상관도 없는 무슨 직원들 478명을 증인이라고 신청해놓고는 시간 질질 끌고 있어요. 이게 이 나라가 이 검찰 국가가 한 짓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 이걸 들어보니까 성남 FC가 생각났어요. 그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세상에 7급, 6급 직원들을 갖다 기소해가지고 직위해제 시키고 지금 3년째인가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나라를 망쳐놔가지고 요즘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나란 일은 언제나 말단 일선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다 위임하지 대통령이 직접 합니까? 대통령은 총리에게, 총리는 장관에게, 장관은 국장, 실장에게, 실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밑에 사무관 시키고 다시 지방정부로 넘어와가지고 지방 주사보, 개거대야, 서기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이 공무원의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전에도 아마 그런 거 있을 텐데 대전시 공무원들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차 타고 다니다가 도로 복구 좀 엉터리를 해놔가지고 덜커덕거리는 데 없어요? 많아요. 맨홀 뚜껑을 도로 표준하고 똑같이 맞춰놔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안 맞춰가지고 덜커덕
땡그랑 이런 거 많이 보죠. 근데 그거 정말 화나는 일 아닙니까? 그거 1년 내내 매일 수없이 많은 차들이 수년 동안 덜커덕 그러면서 차 다 망가지죠. 그런데 그거 원래 평평하게 잘 복구하라고 그 돈까지 다 예산해서 공사비로 준 거예요. 맨홀 복구를 하면 맨홀 위치를 높이를 맞추는 그 공사비도 다 줬어요. 그런데 공사 복구할 때 그렇게 안 해요. 대충 해놓으면 인건비가 적게 들겠죠. 이틀 일할까 하루만 하면 되니까 인건비 몇만 원, 한 10만 원, 20만 원 아끼는 거죠. 그 업자는 그 조그만 돈을 아끼지만 우리 시민, 대전 시민 100만 명 이상은 하루 종일 지나갈 때마다 아침 저녁 출퇴근 때마다 덜커덕 차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평생 겪던 일이라서 공무원들 그 도급공사 주는 건설과 공무원들을 불러다 이렇게 시켰어요. 앞으로 지금 성남시에 있는 모든 그 덜커덕거리는 보수 위치를 다 찾아낸다. 그런 다음에 그 엉터리로 복구해가지고 차 덜커덕거리게 만든 거는 하자 보수 증권인으로 대신한다든지 공무원이 대신한다든지 하는 거 금지다. 반드시 그 업자를 찾아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시킨다.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제가 심하게는 어디 상수도 다시 묻었는데 그 묻을 때 모래, 흙, 뭐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대충 흙으로 묻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시켜가지고 가서 몰래 파봤어요. 진짜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 이거 다 파내서 다시 묻으라 그래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원래 공사비보다 더 듭니다. 망합니다. 그러길래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했어요. 다시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를 엉터리로 복구를 하거나 시방서대로 안 하는 그 업체는 다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 보낸다. 이걸 제가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다 없어졌죠. 다 저한테 트위터로 막 신고를 하니까. 그럼 제가 왜 안 했냐고 뭐라 그러죠. 그럼 업자가 와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공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남에는 그런 게 다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차 타고 하면 삥 돌아봅니다. 덜커덕 그런 데 있나 없나.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물론 이거를 제가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트위터에다 쓰고 우리 공무원 잘하십니다. 업자들 성남 오면 이제 정신 차리겠지. 다른 시장 군수님들 보고 꼭 이 업체 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온 동네 요란을 떨어놨으니 온 시민이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온 업자가 다 알았겠죠. 그래서 성남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이니까 약간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제가 취임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공직자 여러분, 당신들은 혹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자식들이 물어보면 자식들이 저 성남 어디요? 이러지 않냐 솔직히. 내가 퇴임할 때쯤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 남편이 뭐 하십니까? 이러면 네 성남시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다만 몸이 좀 힘들 거다. 몸이 좀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대신에 전임시장이 돈을 빨리 많이 안전하게 주는 순서로 승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눈이 다 풀려 있어요. 제가 첫 간부회의를 하는데 제 눈을 못 맞춰요. 그럼 몰래 사표 가지고 와서 그만두겠다 그러고. 왜냐하면 입건되고 난 다음에 사표가 안 되거든요. 그만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 말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도 구체제,
앙샹 레짐의 피해자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대우했으면 당신들도 열심히 일했을 건데 안전하게 빨리 더 많은 돈을 주는 그런 사람이 승진하는 체제 안에 살았으니 당신들도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냐.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인정도 안 해주고 감사한다고 괴롭히긴 하는데. 그래서 당신들도 피해자이니까 동네 언론에 나거나 소문만 안 나면 지난 일들은 내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에 협조해가지고 뇌물 준 거 다 가서 불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지청장이 제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가서 부탁했어요. 직원들은 건들지 말아주시오 형님. 그 돈 받은 놈만 잡읍시다. 이래가지고 그 돈 받은 조카 뭐 이런 데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진짜 안 건드렸어요. 대신 열심히 해라. 딱 한 명 신문에 나버렸더라고. 할 수 없이 제가 징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 홈페이지 지 공무원들 쓰는 데다가 앙샹 레짐의 피해자들 내가 취임한 그 정권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면 일부러 내가 캐서 문제 삼지 않는다. 단 내가 취임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잘든 크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한 2, 3년 지나니까 공무원들이 야 시장한테 칭찬받는 방법이 뭐냐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